더 왜곡이 적고 배경 압축 효과가 큰 결과물을 보여줄 것입니다. 배경의 정보를 더 담아주지 못하게 될 수도 있습니다. 더 예쁘게 배경 흐림 효과를 줄 수 있다는 선택지, 다양한 초점 영역 변화가 가능하게 되었다는 선택지가 생겨서 특정 모드를 자주 사용하시는 분들은 마찬가지로 이 기능에 더 빠르게 접근할 수 있어질 것으로 보여지고요. 안녕하세요, 시우입니다. 이번에 출시된 아이폰 15와 15 프로 시리즈에 대해 정말 관심이 많으시죠? 저도 새로운 아이폰 받아보고 사진 촬영 많이 해본 다음에 롱타임 리뷰와 출사 콘텐츠를 전해드릴 예정인데요. 오늘 영상에서는 새로운 아이폰 출시로 인해 우리의 아이폰 사진 촬영 생활에서 어떤 점이 바뀌게 될 것인지를 이야기해보고 기대되는 점과 걱정되는 점은 무엇인지 이야기해보려고 합니다. 바로 시작할게요. 역시 가장 먼저 15 프로맥스에 새롭게 장착된 5배 망원 렌즈에 대해 이야기를 해봐야겠죠. 35mm 환산 120mm 5배 망원 렌즈가 탑재되었기 때문에 당연하게도 기존 아이폰 카메라보다 더 멀리 있는 피사체를 더 좋은 퀄리티로 가깝게 촬영하는 것이 가능해졌습니다. 공연이나 스포츠 경기를 좋아하시는 분들은 좋아하는 아티스트와 선수의 모습을 이전보다는 더 가깝게 촬영할 수 있게 되었고, 멀리에 있는 풍경과 동물 같은 피사체를 가깝게 촬영하시는 분들도 프로맥스에 장착된 120mm 망원 렌즈가 반가우실 거라고 생각해요. 여기에 더해서 120mm 5배 망원 렌즈 탑재라는 변화를 바라볼 때 단순히 멀리 있는 걸 가깝게 찍는다는 것을 넘어서 렌즈의 초점거리가 길어질수록, 즉 망원 렌즈로 갈수록 결과물을 봤을 때 화각이 더 좁아지고 심도는 얕아지고 왜곡은 줄어들고 압축감이 더 생기게 된다는 특성에 대해 생각해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일단 사진에서 초점이 맞는 범위를 의미하는 심도가 망원으로 갈수록 더 얕아진다는 측면을 바라봤을 때 77mm 3배 망원 렌즈보다 120mm 5배 망원으로 메인 피사체를 촬영했을 때 배경이 더 날아가게 촬영할 수 있다는 선택지가 생겼어요. 이 심도에 영향을 끼치는 또 다른 스펙이 바로 F값이라고 하는 조리개 값인데, 이 값이 낮을수록 심도를 더 얕게 표현할 수 있거든요. 이번 아이폰 15 프로에 장착된 77mm 3배 망원 렌즈와 15 프로 맥스에 장착된 120mm 5배 망원 렌즈의 조리개 최대 개방 수치는 f2.8로 같기 때문에 동일한 조건과 환경이라면 120mm 5배 망원 렌즈에서 더 얕은 피사계 심도를 보여줄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또 망원으로 갈수록 왜곡이 줄어들고 압축이 더 되는 측면이 있다고 말씀드렸죠. 사진에 관심 많으신 분들이 80mm에서 120mm 언저리에 있는 망원 렌즈를 여친 렌즈, 포트레이트 렌즈라고 부르는 이유가 망원에서 얼굴 왜곡이 줄어들기 때문에, 그리고 배경을 더 흐리게 만들어서 배경의 난잡한 부분을 눈에 거슬리지 않게 하거나 어수선한 배경을 좁은 화각을 통해 심플하게 표현할 수 있어서 인물 사진에 최적화된 사진을 찍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제가 인물 사진 잘 찍는 법 영상을 통해 랜드마크 앞에서 사람을 촬영할 때 망원으로 찍으면 배경이 더 크고 가깝게 다가오는 효과가 있다고 말씀드린 것도 망원이 가지는 배경 압축 효과 때문에 나타나는 효과라고 할 수 있습니다. 망원으로 갈수록 피사체와 배경의 거리가 가까워 보인다는 것이죠. 당연히 77mm 3배 망원 렌즈도 이러한 특성을 가지고 있고 활용할 수 있는 망원 렌즈이지만 120mm 5배 렌즈는 77mm 3배 렌즈와 비교했을 때 더 왜곡이 적고 배경 압축 효과가 큰 결과물을 보여줄 것입니다. 사실 앞에서 말씀드린 왜곡이 줄어든다, 배경이 압축된다 라는 망원 렌즈의 특성이 렌즈 자체에서 오는 특성이라기보다 초점거리가 긴 렌즈를 사용할수록, 즉 망원으로 갈수록 같은 사이즈의 샷을 촬영하려면 피사체와의 거리가 그만큼 멀어지기 때문에 생겨나는 왜곡 억제와 배경 압축이라고 볼 수 있는 부분인데요. 쉽게 말해서 렌즈의 특성이라기보다 피사체와 렌즈의 거리에 따라 왜곡과 배경 압축 정도가 변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전 인물사진 영상에서 3배의 망원 렌즈가 없는 아이폰에서 디지털 줌을 사용했을 때에도 똑같이 배경 압축 효과가 일어날 수 있었던 거예요. 이 얘기는 다음 기회에 좀 더 디테일하게 설명해 드릴게요. 다만 이 왜곡 억제와 압축 측면에서도 심도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상황과 성향에 따라 고려해 봐야 할 지점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예쁜 풍경이나 배경이 있는 곳에서 망원 렌즈로 인물을 찍는다고 했을 때 77mm 3배보다 120mm 5배 렌즈에서 화각이 더욱 좁게 표현되기 때문에 120mm 5배 렌즈로 촬영하면 오히려 배경의 정보를 더 담아주지 못하게 될 수도 있습니다. 이 말을 뒤집어서 말하면 배경에 필요 없는 난잡한 부분을 표현하지 않기에 유리하다고 할 수도 있겠죠.
누군가가 정답을 내려주길 바라기보다 내가 주로 촬영하는 상황이 난잡한 배경을 쳐내야 하는 상황이 많은지, 아니면 장소가 어떤 곳인지를 표현하기 위해 배경에 어느 정도는 정보를 담아야 하는 상황이 많은지를 고려해 보셔야 할 것입니다. 이뿐만 아니라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같은 피사체를 같은 사이즈의 샷으로 촬영하려면 77mm 3배 렌즈보다 120mm 5배 렌즈가 더 망원이기 때문에 당연히 피사체와의 거리를 더 확보해야 한다는 공간 확보의 문제도 있어요. 야외의 경우에는 제약이 덜하겠지만 실내에서 주로 인물이나 피사체를 촬영해야 하는 상황이라면 5배 망원 렌즈는 공간 확보 측면에서 조금 부담스러운 경향이 있습니다. 저는 음식 사진이나 음료, 디저트 사진을 찍을 때 일반 1배 카메라보다 3배 망원 렌즈를 사용해서 필요 없는 배경들 날려버리고 왜곡 적게 심플하게 찍어주는 걸 좋아하는데, 5배 망원 렌즈를 사용하게 되면 이러한 상황에서는 기존에 찍던 것처럼 찍는 것이 번거롭겠죠. 한정된 실내에서는 5배 망원 렌즈를 활용할 수 있는 범위가 매우 적을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아주 멀리에 있는 피사체를 촬영하기 위해 5배 이상으로 디지털 줌을 했을 때 전체 뷰에서 어떤 부분을 확대하고 있는지 표시해주는 기능도 드디어 생겼는데, 이 기능은 단순히 어떤 부분을 촬영하고 있는지를 확인하고 있는 것을 넘어서 확대하고 있는 곳 이외의 화각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를 실시간으로 확인하고 지금 찍고 있는 뷰보다 다른 화각에서 더욱 매력적인 피사체가 지나가고 있거나 더욱 매력적인 이벤트가 발생했을 때 이를 놓치지 않고 쉽게 확인한 다음 바로 이동을 해줄 수 있게 도움을 주는 기능이라고 생각합니다. 가끔씩 멀리에 있는 달 사진 찍을 때도 달이 어디 있는지 찾느라 헤맸던 경험 다들 있으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드디어 이 기능이 추가되어서 다행이라고 생각해요. 또 멀리 있는 걸 가까이 보게 해주는 망원으로 갈수록 아주 밝은 환경이 아닌 이상 사진과 동영상에서 손떨림에 의한 흔들린 결과물이 걱정될 수밖에 없는데, 이번 아이폰 15 프로 맥스 120mm 5배 망원 렌즈에서는 센서 자체가 위아래 XY축뿐만 아니라 앞뒤 Z축으로도 움직이는 OIS가 탑재되어서 흔들림을 많이 잡아준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다만 지금까지 제가 확인해본 다른 크리에이터 분들 리뷰 영상이나 유저분들의 리뷰를 봤을 때 저조도 환경에서 120mm 5배 렌즈 사용한 사진 퀄리티가 조금 아쉬워 보이기는 했어요. 이 부분은 제가 15 프로 맥스를 다양한 환경에서 충분히 사용해보고 후기로 말씀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프로 라인업이 아닌 일반 라인업, 즉 아이폰 15와 15 플러스에는 초광각과 광각 렌즈만 탑재가 되어 있죠. 만약 내 아이폰에 꼭 렌즈를 2개만 탑재할 수 있다고 했을 때 초광각을 선택하느냐 망원을 선택하느냐를 고민한다면 저는 광각을 고르는 편이기는 합니다. 멀리 있는 것은 가까이 다가가서 촬영한다거나 퀄리티를 포기한다고 하더라도 크롭을 통해서 원하는 화각을 표현해 줄 수 있는 대안이 어느 정도 존재하지만, 피사체와의 거리가 짧은 상황에서 넓은 화각을 보여줘야 하는 상황에서는 초광각 카메라 없이 촬영할 수 있는 대안이 극히 한정적이거나 무척 번거로울 수밖에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프로가 아닌 일반 라인업에 초광각과 광각 카메라가 있는 것에는 어느 정도 동의를 하긴 합니다. 그렇지만 여전히 망원 카메라가 없다는 사실은 분명히 아쉬우면서도 섭섭한 부분이기는 한데, 이번 아이폰 15와 15 플러스에서는 전작 아이폰 14와 14 플러스의 12메가픽셀과 다르게 메인 카메라 기준 48메가픽셀 촬영이 가능해졌기 때문에 크롭을 통한 디지털 줌을 통해 2배 화각으로 촬영이 가능해졌습니다. 당연히 물리적으로 렌즈가 하나 더 달려서 광학 망원 렌즈가 있는 것과는 차이가 있겠지만, 메인 카메라에서 48메가픽셀 촬영이 가능하기 때문에 픽셀 비닝 활용해서 2배로 크롭해도 24메가픽셀의 좋은 결과물을 보여주게 되었다는 큰 변화가 생겼다고 볼 수 있겠죠. 이 변화로 프로 라인업이 아닌 일반 라인업 아이폰을 사용하시는 분들도 일상생활 촬영에서 이미지 퀄리티에 큰 손실 없이 화각을 좁히거나 배경 압축 효과를 어느 정도 가져가실 수 있게 되었어요. 랜드마크 앞에서 사진을 찍을 때 배경 압축 효과를 이용해 랜드마크를 조금 더 크게 보여준다거나, 음식 사진을 찍을 때 2배 줌을 이용해서 난잡하고 필요 없는 피사체를 굳이 치울 필요 없이 화각에 포함시키지 않고 깔끔하게 촬영할 수 있게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아이폰 13 이후 모델을 사용하고 있고 iOS 16 이상이 설치된 모델에서는 인물사진 모드에서 촬영한 사진을 편집할 때 기존 촬영에서 설정한 피사체와 다른 피사체로 초점을 변경시켜 줄 수 있습니다.
뒷 배경을 흐리게 해주는 인물사진 모드 퀄리티가 갈수록 좋아지고 자연스러워지고 있는 지금 이 시점에서 초점이 맞는 피사체를 추후에 변경해 줄 수 있다는 점은 아주 큰 메리트라고 생각하는데요. 아쉬운 점이 있다면 인물사진 모드로 촬영한 사진이 아닌 일반 사진 촬영 모드로 사진을 촬영했다면 배경이 흐려지는 인물사진 효과를 주거나 초점이 맞는 피사체나 영역을 변경하지 못한다는 것이었습니다. 이번 아이폰 15 시리즈부터는 인물사진 모드가 아닌 일반 기본 사진 촬영 모드로 사람이나 강아지, 고양이 같은 반려동물을 촬영했을 때 이러한 피사체를 자동으로 인식해서 편집 단계에서 인물사진 모드 효과를 통한 배경 흐림 효과를 적용시켜줄 수도 있고 초점 변화를 해줄 수도 있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가장 많이 사용하는 게 기본 카메라 기본 촬영 모드이고 가장 많이 촬영하는 피사체 중 하나가 인물과 반려동물이잖아요. 번거롭게 촬영 때마다 인물사진 모드로 넘겨서 전환하지 않고도 일단 기본 촬영 모드로 촬영을 해놓고 후처리 단계에서 흐림 효과 적용 여부와 초점 변경을 해줄 수 있게 되었다는 메리트는 우리의 사진 촬영 일상에서 큰 변화를 가져와 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수시로 움직이는 반려동물의 모습은 물론이고 순간적인 인물의 표정이라던가 행동은 아주 빠른 시간에 스쳐 지나가기 때문에 배경 흐림 효과 하나를 가져오자고 그 순간을 놓칠 수도 있는 리스크를 감수하고 인물사진 모드로 전환하는 선택을 잘 하지는 않았는데 이제 평소처럼 기본 촬영 모드로 소중한 사람들과 반려동물들의 모습을 일단 담아놓고 더 예쁘게 배경 흐림 효과를 줄 수 있다는 선택지, 그리고 다양한 초점 영역 변화가 가능하게 되었다는 선택지가 생겨서 일단 찍어두면 할 수 있는 범위가 늘어났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유저 입장에서는 아주 좋은 변화예요. 아이폰 15 프로 라인업에 새롭게 찾아온 변화 중에 또 하나는 음소거 조절 버튼 자리에 액션 버튼이 들어갔다는 것입니다. 이 액션 버튼은 버튼을 길게 누르면 사용자가 원하는 앱이나 기능이 실행되도록 해주는 물리적인 버튼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서드파티 앱을 사용하거나 단축어 설정을 만져주면 이 액션 버튼 하나를 다양한 상황에 따라 각자 다른 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해줄 수도 있더라고요. 저는 일단 사진 측면에서 이 버튼을 바라봤을 때 한마디로 정리해서 원하는 순간을 놓치지 않고 빠르게 촬영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가장 먼저 들었습니다. 액션 버튼을 누르면 카메라 앱을 실행하게 하는 것이 가능한데 카메라를 켜둔 상황이 아닌 핸드폰을 잠금해 뒀거나 주머니에 넣어뒀을 때 혹은 다른 앱을 실행하고 있을 때 화면을 깨워주고 카메라 버튼을 길게 눌러서 카메라에 들어가거나 화면을 쓸어내리고 제어 센터에서 카메라 앱을 실행시키는 게 아니라 버튼 하나로 바로 카메라에 접근할 수 있게 되었다는 것이죠. 결정적인 순간이 갑자기 나타났거나 피사체가 빠르게 움직이고 변화하고 있을 때 혹은 내가 이동하고 있을 때 빨리 사진을 포착하고 싶은데 이러한 과정 때문에 촬영이 늦어져서 그 순간을 놓치면 속상했던 때가 많았던 만큼 액션 버튼 활용을 통해 이러한 순간들을 더 잘 포착할 수 있겠다고 기대를 해보고 있습니다. 터치가 안 되는 장갑 같은 것을 끼고 있는 상황에서도 이 액션 버튼을 통한 카메라 접근이 쉬워지겠죠. 여기에 더해서 단순히 카메라 앱을 실행시켜주는 것뿐만 아니라 셀카, 동영상, 인물사진 모드 등으로 바로 들어갈 수 있는 설정을 해줄 수 있어서 특정 모드를 자주 사용하시는 분들은 마찬가지로 이 기능에 더 빠르게 접근할 수 있어질 것으로 보여지고요. 이 액션 버튼을 활용한 사진 촬영이 정말 편하고 유용한지도 제가 아이폰 15 프로 맥스를 좀 오래 써보고 리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드디어 아이폰도 C타입 포트로 변경이 되었습니다. 애플이 거의 반강제로 어쩔 수 없이 바꿔줬다고 보여지는데 이러한 자세에 대한 평가를 차치하고서라도 어쨌든 C타입으로 바뀌었다면 촬영 측면에서의 데이터 백업과 전송에서 많은 변화가 있을 수밖에 없다고 보여집니다. 일단 USB-C 타입으로 된 외장 USB 메모리를 연결해서 쉽고 빠르게 아이폰 용량이 부족할 때 사진을 백업해준다거나 데이터 유실을 방지하기 위해 이중 백업을 해줄 수도 있고요. 용량이 클 수밖에 없는 프로레스 코덱이나 4K 해상도로 장시간 영상 촬영을 하시는 분들은 포터블 SSD 같은 외장 하드에 연결해서 촬영물을 곧바로 백업해줄 수 있게 되었습니다. 특히 프로레스 촬영은 애초에 프로 라인업에서만 가능한데 프로레스 코덱 설정을 해두고 외장 SSD를 연결하면 애초에 레코딩 자체가 외장 매체에 저장이 되게 되었어요. 저는 일상사진이 아닌 아이폰 출사를 떠나거나 중요한 촬영 혹은 열악한 환경에서 촬영을 할 때는 애플 프로로 포맷으로 사진을 촬영하는 일이 많은데 당연하게도 일반 사진보다 용량이 훨씬 더 크기 때문에 이러한 외장 저장 매체 연결이 쉬워졌다는 것은 무척 환영할 만한 변화라고 할 수
수 있겠습니다. 아이클라우드 플러스 중에서도 큰 용량을 구독하고 사용하고 있지만 클라우드 스토리지 서비스는 데이터 백업 전송 시에 인터넷 연결이 필수적이라는 점과 클라우드에 촬영물이 완전히 업로드되는 걸 꽤 기다려야 한다는 단점이 있고, 이 단점은 촬영물을 불러올 때에도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이와 비교했을 때 더 빠르고 활용도가 높은 대안이 생겨난 것이죠. 아이폰이 아닌 미러리스 같은 카메라에서 촬영한 외부 데이터를 그 자리에서 바로 SNS에 업로드하기 위해 아이폰으로 촬영물을 옮길 때에도 카드리더기 같은 제품들을 활용할 수 있다는 활용점도 생겨났습니다. 물론 지금까지 말씀드린 작업이 기존 라이트닝 포트에서 안 되는 것은 대부분 아니었습니다. 라이트닝 포트 전용으로 나온 케이블이나 제품 혹은 젠더를 사용하면 가능한 부분들이었어요. 하지만 문제는 그런 제품들을 굳이 구매해서 따로 챙겨 다녀야 했다는 것이었습니다. 안 그래도 촬영 나갈 때 사야 하거나 챙겨야 할 것들 많은데 아이폰 라이트닝 포트만을 위해 이런 것들을 다 신경 써야 한다는 게 짜증날 수밖에 없었고, 이런 것들을 다 감안한다고 하더라도 라이트닝 포트는 480Mbps USB 2.0이었기 때문에 속도가 엄청 느릴 수밖에 없었어요. 다른 건 몰라도 특히 14 프로 라인업에서 프로레스 촬영을 하면 바로 이 문제 때문에 라이트닝으로 감당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이번 아이폰 15 프로 라인업에서는 10GB 지원하는 USB 3.2 규격이 적용되었기 때문에 빠른 데이터 전송과 백업, 그리고 원활한 프로레스 촬영을 기대해 볼 수 있게 되었습니다. 다만 아이폰 15나 15 플러스는 USB-C 포트가 탑재되긴 했지만 15 프로 라인업처럼 USB 3.2가 아니라 기존 라이트닝과 같은 USB 2.0 속도를 지원하기 때문에 기존 라이트닝 포트와 속도 측면에서는 차이가 없다는 점, 그리고 아이폰 프로 라인업에 기본으로 동봉되는 C2C 케이블이 USB 2.0이어서 USB 3.2의 전송 속도와 성능을 원하시는 분들은 별도로 해당 케이블을 구매하셔야 한다는 점이 유의하셔야 할 지점이자 단점으로 생각해 볼 수 있는 지점입니다. 아이폰 15와 15 플러스는 전작 14, 14 플러스에 비해 1g 정도 가벼워져서 큰 체감이 안 되지만 15 프로와 15 프로 맥스는 전작 대비 약 20g 정도가 가벼워졌습니다. 제가 진짜 14 프로 맥스 처음 받아봤던 순간부터 지금까지 가장 먼저 단점으로 뽑는 문제 중에 하나가 무게거든요. 혹시 몰라 병이 있어서 이것저것 많이 챙겨나가는 편인 저에게 꼭 챙겨나가야 하는 아이폰이 이렇게 무겁다라는 것은 분명한 단점이자 불편 요소였습니다. 사진 측면에서 이 무게를 바라봤을 때에도 계속해서 사진이나 동영상을 촬영할 때 무거운 만큼 손목에 힘이 점점 떨어지는 경향도 있고, 이로 인해 사진과 영상 촬영이 피로해지는 경향, 그리고 손떨림에도 영향을 끼치는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이번에 아이폰 15 프로와 15 프로 맥스에 티타늄 소재가 적용되면서 아이폰 15 프로는 187g, 프로 맥스는 221g이 되었어요. 여전히 이 무게가 상대적이 아닌 절대적으로 봤을 때 무겁게 느껴지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일단 전작보다 가벼워졌다는 측면에서는 칭찬을 해줄 수밖에 없는 동시에 그에 따른 기대를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전작 사용했을 때와 비교해서 촬영 시에 오는 손목의 무리나 이에 따른 물리적인 손떨림도 줄어들 것으로 기대하고 있어요. 한번 긴 시간 동안 사용을 해보고 이 부분도 말씀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은 이렇게 아이폰 15 시리즈를 바라봤을 때 사진 측면에서의 변화와 기대점에 대해 제 생각을 말씀드려 봤는데요. 저와 다른 생각을 가지고 계시거나 혹시나 제가 틀린 점이 있다면 댓글 남겨주세요. 영상 보시는 분들도 제 영상뿐만 아니라 댓글에 있는 다양한 의견을 통해 본인만의 주관을 가지시는데 도움이 되었으면 하고, 저도 그 과정에서 더 성장하고 시야를 넓히도록 노력해 보겠습니다. 그럼 저는 다음 영상에서 또 인사드릴게요. 안녕히 계세요.